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제 예비고일 팀장이고요. 중등부 팀장 맡고 있는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능력자. 일단 이제 원장님은 우리 애들이 타고난 애들이라고 하셨고, 100등 안에 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네, 하셨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이 동네에서 100등 안에 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로드맵을 잡아 나가야 되고, 우리 애는 이제 겨울방학 때까지,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 때까지 어떻게 좀 돌려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내신을 준비하든 수능을 준비하든 제일 중요한 건 독해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지금 전부 다 설명의 자료집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받으신 자료에서 7페이지부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그 자료집 넘기시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설명회를 하다 보면은 그 어머님들이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저 찍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를 안 찍으셔도 되게 제가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내용이 더 자세해요. 그래서 좀 이제 저희 교재라든지 뭐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실물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어머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이든 내신이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독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자료 보시면은 일단 이제 수능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비문학이 어렵잖아요. 비문학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번에 이제 24년 수능이, 이제 그 등급컷을 보시면, 등급컷 이렇게 보시면 표준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원점수보다는 표준 점수를 보셔야 되는데,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시험인데, 옆에 있는 수학이랑 비교해봐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003년 수능이랑 비교해봐도 표준 점수가 올라갔죠. 그럼 이건 난이도가 올라간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지문이 애들 모르는 지문 내지 마라 이거였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지문 난도는 좀 평이해지긴 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러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내려갔어? 그럼 우리 애도 이제 비문학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네? 전혀 아니고요. 여전히 어렵지만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 정도고요. 근데 대신에 선지 난도가 올라갔어요. 선지 난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선지 난도라든지 어떤 이 발문에서 좀 헷갈리는 어떤 그 출제들을 해가지고 변별력을 꾀한 건데요. 결국 뭐 지문을 읽는 것이든 선지를 읽는 것이든 기본적인 독해력이 좀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발문이나 선지에 대한 이해가 진짜로 필요할 텐데, 왜냐면 지문은 다 알기 때문에, 지문은 이제 학교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발문이나 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 거기 이제 페이지 보시면 그 7페이지에 제가 이제 요 근처 학교 여고 이제 그 23년 기출문제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지문부터가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선지예요. 오른쪽에 이게 선지예요. 여기서 이 선지가 아예 거의 지문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학생 1, 2, 3, 4, 5 중에 맞는 말 하고 있는 애 골라라 이건데, 여기서부터 일단 이제 학생들은 좀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문이나 선지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단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죠. 굉장히 광활한 범위, 광대한 범위가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깊이 있게 보기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 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지의 길이 자체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독해력의 중요성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장점이 이제 이 독해력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이다. 그래서 비문학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 독해 훈련은 꾸준하게 간다. 독해 훈련은 꾸준하게 가는 이 커리큘럼으로서의 어떤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름방학 때는 저희가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때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좀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여름방학 때부터도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바빠요. 바쁘고 이제 뭐 이 주변 학교, 이 주변 학원들에서 아무도 걔네들을 중3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어머님들은 엄청 긴장하시잖아요. 이제 어머님들은 예비고1이 되고 애들은 마인드는 중1인 상태. 그게 여름방학의 상태인데 많이 바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그나마 책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사실 여름방학 때까지고, 결국 이제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는 건데, 깊이 알고 깊이 읽고 깊이 생각해야 독해력이 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두 개로 좀 쪼개놨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실 수 있게,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 두 중에 이제 좀 쪼개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집중관리반, 필독서 연계 비문학이 들어가는 집중관리반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께서 수업하시는 원장 직강반 실전 비문학 수업,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관리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고민이 좀 들어간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까지는 그래도 좀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좋은 책을 읽은 것이 비문학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필독서 연계 비문학 수업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독서의 효율을 좀 극대화하면서, 사실은 이제 결국은 독서를 하는 이유도 시험 잘 보고 싶어서 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독서가 가지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효율은 결국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건데, 이런 이제 독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능 비문학 독해로 좀 직결되는 영역별 필독서를 좀 읽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집중관리반 커리큘럼이 좀 출발을 했고요.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까지 좀 독서를 이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그리고 좀 수능 국어 수업이 처음인 친구들, 혹시 지금 이제 그 저희 학원 보내고 계신 재원생 어머님들 지금 오셨나요? 재원생 어머님들? 아, 네. 그러면 우리 애는 아직 한 번도 국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내지는 국어 학원을 다녔어도 내신만 다녔어요.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능 국어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이라면 요 수업을 일단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께서 아까 원장님 썰 푸는 능력 보셨죠? 원장님 썰 푸는 능력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이제 원장님께서 30년 동안 내공을 녹여서 그 수능 비문학으로 이제 학생들이 좀 도약하기 위해서 그 영역별로 필수 개념을 좀 정립해주는 비문학 수업을 좀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 좀 지적으로 자극하고 사고의 역량을 키워서 좀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해서 그 깊이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독해력은, 독해력이 뭐죠, 어머님? 독해력이 뭔가요? 독해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맞아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모든 능력에는 요소가 있거든요. 독해력의 요소가 뭘까요? 독해력에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어머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 요 비문학 수업을 하게 되면 대체로 어느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냐면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지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보는 지문들을, 낯선 지문들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요약하고 정보는 어떻게 연결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주로 출제되는지, 어떤 표현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이런 걸 위주로 보통 비문학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더 깊이 있는 지문을 읽어가진 못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 독해력 안에서 이제 그 수능 강사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스킬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요? 뭘까요? 그 학생들이 극혐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너무 싫어요. 왜? 본인 이게 없거든요. 본인이 없으니까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긴 해요.
이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더하고 싶어요. 하나 더 더하고 싶어요. 요런 말이 사전에는 없지만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력이요. 사고력이랑 좀 다른 거죠. 생각력이요. 지문을 읽고 요약하는 걸 떠나서 아 이거였지 하고 머릿속에 한번 빙 돌려보고 그 다음에 요거 연결하는 거, 요 연결하는 게 스킬풀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깊이 읽고 깊이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스킬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 생각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력은 결국 훈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게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생각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사실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은 요쪽보다는 여기를 잘 갖춰서 진짜 고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벌써부터 여기에 맞들이면 진짜 날아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물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지문들 어떻게 다 알아요. 환불의 슈팅 이런 거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 요걸 알아야지만 그 다음 세부 주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 개념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필수 개념은 여름방학 때 제대로 챙겨가자. 요게 저희 독해력 프로그램, 비문학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요 두 개 수업에서 그 모든 걸 다 신경을 쓸 거예요. 다만 이쪽은 학생들이 실제로 책을 읽고 연계해서 지문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원장님이 갖고 계신 안녕히 가십시오. 내공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좀 지적으로 자극을 하시면서 수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두 수업의 좀 더 확실한 비교 대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업 시간표가 집중관리반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요. 독서연계 비문학의 이제 양소민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요즘 여기 계시는데요. 네, 여기 계시는데 정리 여왕입니다. 정리의 퀸이에요. 꼼꼼하게 정리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수업을 맡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이랑 문법은 이제 현대문학은 이전현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실 거고, 문법은 이제 제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원장 직강반은 지금 이제 시간이 3개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비문학은 원장님께서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이랑 문법은 약간 강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토요일 2시에 요 전영준 고1 팀장님이 문법 수업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업은 제가 문학이랑 문법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보시면 어머님들이 실제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그 11페이지 보시면 뭐가 똑같죠? 딱 보이실 건데 뭐가 똑같아요? 3개 중에 뭐는 똑같아요? 3개 중에 요거 보세요. 요거랑 다시요. 요거랑 3개 중에 뭐가 똑같죠? 현대문학이랑 문법은 똑같아요. 현대문학이랑 문법은 똑같습니다. 현대문학 문법을 똑같이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현대문학이랑 문법은 내신용이에요. 고등 내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근데 고1의 내신 공부는 결국 수능 공부랑 동의관계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요거는 내신이에요. 내신 잘 따는 거. 그 다음에 비문학,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독해력. 그런데 그 기본적인 독해력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해서 갑자기 확 올라가고 막 스킬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꾸준하게 가야 돼요.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는 비문학이 모든 커리큘럼에 다 있어요. 이런 학원 없어요. 비문학 했다 안 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커리큘럼 다 확인해 보시면. 비문학을 쭉 가져가는 이유는 어쨌든 기본적인 독해력이 비문학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에서 읽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비문학을 쭉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랑 문법은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눈에 비교를 좀 해드리면, 거기 없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다 있다 그랬는데 이것만 없네요. 네. 요거 없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 커리큘럼이 균형 잡힌 커리큘럼으로 3시간 반 동안 훈련하는 건 똑같고, 여름방학 특강에 도약 클리닉의 과제 관리 제가 다 설명드릴 것들이에요. 요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다. 이제 차이는 어떤 거냐? 일단 강사진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강사진이 다르고 교실이 달라요. 교실이 요거 이제 원장님 수업은 요 교실에서 할 거예요. 이 교실에서 할 거고요. 대충 이제 인원 보이시죠? 요 교실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집중관리반 같은 경우는 더 작은 교실이 있어요. 더 작은 교실에서 20명 안팎, 저희가 학생이 많이 와도 잘라서 20명 안팎으로 잘라가지고 분반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중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반의 이름이 집중관리반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서 연계 비문학, 실전 비문학 요렇게 차이 나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이제 예비고일 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좀 준비를 하는 게 1대1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학생 좀 1대1로 불러가지고 이 학생 지금 부족한 거, 이 학생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 이 학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아나가게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는 게 1대1 코칭인데, 이제 원장 직강반이랑 집중관리반 둘 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한테 1대1 코칭 일정을 잡을 거예요. 저희가 한번 신청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애들한테 자 얘들아 신청해라, 언제든지 와서 선생님한테 클리닉을 받아, 코칭을 받아. 그러면 오는 애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데 엄마는 너무 보내고 싶어요. 결국 1대1 코칭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지금 대형학원의 시스템에다가 그 다음에 강의 퀄리티에다가 여기에 막 그 소수정에 막 그런 관리까지 더해진데 이거 너무 좋네? 엄마 너무 보내고 싶어. 근데 애는 어때요? 특히 남학생들은 귀찮아요. 학원 한 번 더 가는 게 애들 너무 귀찮거든요. 그러면 근데 엄마랑 얘기를 해봤는데 애가 막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애를 부를게요. 어머님 신청 안 하시고,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이제 학생이랑 얘기해가지고 내가 널 지켜봤는데 이리저리해서 넌 와야겠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진짜 어머님들 진짜 저도 이제 10년 있으면 그런 날이 다가오긴 할 텐데요. 어머님들이 항상 그 상담 전화 하시면서 하소연하시는 말씀이 제 말은 안 들어요. 선생님이 얘기해주세요. 요 얘기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 참 집중관리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테스트 하위권 학생들이 있어요. 재시험 자주 걸리는 테스트 하위권 학생들은 어머님들이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부를게요. 부르게 될 거고요. 집중관리반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에서 2월의 커리큘럼은 일단 요게 사라지고 둘 다 비문학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제시해 드리는 이제 로드맵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는 13페이지죠. 설명의 자료집은 13페이지입니다. 일단 목표는 1등급이잖아요. 목표는 1등급이죠. 내신 1등급, 3월 모의고사 1등급. 요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게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인데, 예비고1의 수능 공부는 내신 공부랑 동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 문법, 내신을 위한 공부이긴 하지만 결국은 수능 국어에 다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몰입해서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죠. 그래서 문학이랑 문법만으로도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랑 동의관계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내신 공부 열심히 보면은 제가 어머님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이제 학생들 고1 올라가서도 이제 저랑 연락하는 학생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원장님은 언제까지는 지켜보라고 하셨죠?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지켜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빨리 결정한 애들이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에 결정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정시로 갈게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위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어떤 애들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 입정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입으로만 정시 준비하는 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아직 17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16년, 17년밖에 안 살았는데 애들한테 아직 남아있는 2년, 3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걔네들한테는 인생의 얼마죠? 한 8분의 1?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이랑 문법은 결국 수능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흐름을 가지고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내신을 대비하는 기회니까, 그래서 내신 공부하는 기회, 그 시간이니까 그 애들이 2학기 중간고사 내지는 2학기 기말고사 전에 엄마 나는 정시 그러면은 야 정신 차려, 한 대 좀 때리셔야 돼요. 그거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수능 공부는 내신 공부와 동일관계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들, 작년에 만났던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거는 안 넣었습니다. 여기 제가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요건 안 넣었는데, 일단 첫 번째 학생, 이 친구는 제가 학생들한테 네 얘기 해도 되겠니? 라고 다 허락을 구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요 근처에 있는 여고 간 친구고요. 여고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저를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대전에서 전학을 왔었거든요. 중3 초에, 그리고 2학년 말에 대전에서 전학을 와서 대전에서 전학 온 직후에 저희 학원 계속 쭉 다녔어요. 하이 클래스 수업을 계속 쭉 들었고,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3학년 친구들한테도 계속 고1 모의고사 시험을 계속 보게 했거든요. 과제로 계속 보게 했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 봤던 점수가 이랬어요. 86점이었고, 원점수는 86점이었고, 2등급이었는데, 근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모든 걸 다 탈탈 털어간 친구예요. 막 다이어리 쓰는 방법, 루틴화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탈탈 저한테 털어간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선생님, 저 전국 단위 98.7%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적표를 보내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이 두 번째 친구는 1월 첫 모의고사 과제에서 원점수 77점에 2등급이 나왔어요. 이 친구 계속 2등급 나왔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한 등급 계속 올려보고 싶어서 계속 이제 이 친구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계속 2등급이 나오다가 지금 열심히 그 노력한 결과가 24년 3월에 딱 나왔어요. 만점이 나왔어요. 그날 시험 본 즉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선생님, 저 100점이에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원래 잘하는 애잖아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제 사실 저를 감동하게 만든 친구가, 물론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를 제일 많이 감동하게 한 친구가 사실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요 근처에 있는 그 남중에서 이제 남고로 진학한 친구인데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애였어요, 진짜로. 그리고 중간에 저랑 이제 그 중학교 때 내신 수업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얘기 해도 되겠냐라고 허락받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연애 이슈도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눈빛이 멍해져 있는 상태가 많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성격은 워낙 또 좋아가지고 좀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3월 첫 모의고사 과제가 6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도 또 6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 것도 여름방학 것도 6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11월에도 5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기 직전에 한번 고등학교 딱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그 모의고사, 1, 2월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4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축하해줬어요. 야, 그거 봐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4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얼마 나왔니? 근데 저한테 거의 2등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진짜로 거의를 안 보고 2등급인 줄 알고 어머 세상에 너 2등급 나왔어 어머 어머 그랬는데 다시 제가 거의 2등급이란 말이 왠지 걸려가지고 등급 컷을 확인해 보니까 등급 컷이 86점까지가 2등급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냐면 3점짜리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2등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almost 2등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자기 효능감이 있었던 거야. 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이 친구가 그 1대1 코칭을 저랑 한번 했었거든요. 1대1 코칭을 저랑 한번 했었는데 본인이 원해서 신청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친구가 비문학 점수가 안 나오길래 불렀어요. 너 와 새끼야. 네. 너 와 해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뭐 물론 이제 뭐 제가 이 친구한테 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거는 아니고 그 친구가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뭔가 어떤 그 인생의 그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나 보죠. 인생의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랑 만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잡아줬어요. 비문학은 너 비문학이 제일 안 되니까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비문학은 몰아서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하나하나 다 잡아줬어요. 이 친구가 저랑 수업 끝날 때쯤에 저한테 문제집 한 권을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했던 날의 날짜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물론 완전 매일매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가지고 왔어. 선생님 저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4등급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자랑스러웠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라는 걸 좀 생각하게 한 친구였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친구들이 많지만 저한테 그 마지막에 그 날짜를 적어준 게 저한테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올해도 저희는 이제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더 써나가고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건데요. 이제 영역별로 이제 투두리스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결국 이제 꾸준하게 독해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 개념에 좀 익숙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이랑 고전문학, 문학은 결국 배경지식이에요. 문학은 결국 배경지식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문법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 개념의 위계를 차근차근 개념의 단계를 좀 밟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시기별로 제안 드리는 로드맵이 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문학은 이제 꾸준하게 독해 훈련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 그 다음에 고전문학. 요거는 이제 일단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11점 교과서는 한번 싹 다 훑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필수 시조 100선은 정리를 다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랑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까지 쭉 커리큘럼을 좀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문법 8주, 그 여름방학에 8주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좀 비웠어요. 요 9월, 10월에 비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때까지는 그래도 학기 중이에요. 일단 이때까지는 학기 중이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저희도 이제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하겠지만, 학생들한테 꼭 이제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보통 요때 내신 던진 애들 많거든요. 내신 던진 애들 많은데, 문법은 꼭 좀 챙겨야 됩니다. 특히 3학년 2학기 문법 중에서 문장의 성분, 그 다음에 문장의 확대 파트가 있어요. 그거 던지면 큰일 납니다. 그거 던지면 큰일 나요. 이 뒤에 나오는 걸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9월, 10월은, 그리고 사실 사회과학이 애들 자꾸 던지는데, 그 사회과학이 결국은 또 비문학에서 나오는 필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던지면 안 돼요. 저희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어머님들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던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9월, 10월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뭐 이게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시험을 잘 보든 안 보든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돼서 요때는 일부러 비웠어요. 요때는 일부러 비웠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 이후에 이제 완전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요. 고등문법 8주부터 7주까지 했던 내용을 1, 2월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1, 2월에 다시 한번 구멍 없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참 희한한 게 가르쳐 줬는데 다 까먹어요. 돌아서면 배고픈 나이가 아니라 돌아서면 까먹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세 가지 커리큘럼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강조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독해력 향상에 강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필수 개념이 있어요. 그 필수 개념이 있어야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필수 개념이 있어야 그 다음 세부 영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개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 주는 게 저희가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까지 가는 목표예요. 물론 그 중에 여기에 대한 수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배경 지식만 넣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요거도 하긴 합니다. 정보 연결하고 요약하는 스킬 알려주고 어떻게 머릿속에 연결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만 요쪽보다는 요쪽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도 혹시 요즘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던데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식 관련 유튜브나 뭐 이제 이런저런 채널에서 좀 많이 나오시는 진짜 모든 걸 다 아시는 박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이 뭐 뇌과학이라든지 통섭과학 이런 쪽에 완전 권위자신데,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초중등 커리큘럼 새로 이제 저희가 다시 만들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거에 이제 자문위원으로도 참여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게 있어요. 무릎을 정말 쳤던 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개념? 이 개념이 왜 어렵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30년간 우리의 교육이 암기를 제약시 해왔잖아요. 막 주입식으로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약시 해온 게 좀 있었거든요. 이게 있어야 이걸 하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물론 맞는 말인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항상 이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게 한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요 암기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반복을 통한 익숙해지는 과정.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해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익숙해지면서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같은 결과인 거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면서 내가 모르고 처음 보는 거라서 어렵고 좀 생소하고 이상하고 잘 모르겠더라도 계속 듣고 반복하고 익숙해지면서 이해가 찾아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생각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익혀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탁월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커리큘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어떤 책을 읽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서양 철학사 비교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 비교 좀 하겠습니다.
이 비교를 제가 씌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떤 그 제재는, 기본적인 제재는 이제 철학부터 시작해서 원장님 요거 정치 스펙트럼에서 자유시장 경제랑 민주주의 다루실 거고, 시장의 작동 원리에서 고전 경제학파랑 케인즈 다루실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물리학을 쭉 정리하실 거거든요. 요 내용을 사실상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커리큘럼,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거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약간의 순서에 좀 차이는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는 책이 일단 첫 번째 서양 철학사. 처음 있는 서양 철학사, 여기 지금 안광복 선생님이, 이분이 요 주변에 중동고 아시죠? 중동고 철학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분 책 진짜 많이 쓰셨어요. 좋은 책 굉장히 많이 쓰셨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저희가 요번 커리큘럼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책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정도로 이분 책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 책 외에도 어머님들이 학생들한테 좀 인문적으로 좀 어려워하거나 인문적으로 좀 아직 생소해하는 친구들이 좀 책을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시면 이 선생님 책들 중에 고르시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철학 수업하면서 얼마나 그 애들의 텅 빈 눈을 봤겠어요. 얼마나 텅 빈 눈을 많이 보셨겠어요. 그 고민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그 고민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재밌게 잘 쓰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제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을 위한 이랑, 그 다음에 고전이랑, 그 다음에 한 권으로 좋아하는 제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책도 되게 에센스만 딱 뽑아놨는데 너무 괜찮은 책이에요. 너무 괜찮은 책이고, 이제 30년 경제학 역사를 좀 한번 싹 조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 그리고 좀 흥미를 키울 수 있는 책, 그리고 요게 이제 경제를 조금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경제를 한 번 더 넣었는데, 왜냐하면 경제가 보통 어려워요. 경제 지문에 학생들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경제를 좀 최대한 좀 흥미롭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을 넣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책, 고전, 경제학 고전, 요거는 전체적인 어떤 거시경제학적인 흐름을 보는 거라면 세부적인 경제 현상을 함께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대체로 경제학 지문들은 큰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이런 세부적인 관점의 지문들이 사실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 책을 저희가 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양자역학 수업. 그래도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은. 그래도 어려운데 애들이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알고 애들이 또 그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그 맨하탄 프로젝트 그분 누구죠? 아, 오펜하이머는 또 알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흥미롭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독해라는 거는, 국어는 그렇잖아요. 문학이랑 문법 같은 경우는 좀 개념적이고 지식적인 게 있는데, 결국 읽는 거는 선생님이 읽는 게 아니라 누가 읽는 거죠? 학생이 읽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대치동 학생들은 선생님을 약간 예능 보듯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막 깔깔깔거리고 웃겠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좀 하나 볼까? 그런 느낌이, 이게 너무 제가 이제 좀 뭐랄까 좀 건방지게 하긴 했지만, 또 이제 좀 겸손한 친구들은 오 잘하시네 이런 느낌으로 하겠죠. 근데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현우진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또 유명하신 생선님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 수업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가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사실 구경이잖아요. 그죠? 엄마, 난 살 뺄 거야. 그러면서 심으뜸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그게 살이 빠질까요?
아니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해력 향상을 실제로 학생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지문에 대한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순서로 이제 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좀 짜뒀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19쪽에 보시면 19쪽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제 걸 안 가지고 와서 9쪽 잠시 보시겠어요? 잠깐 앞으로 좀 가서 9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9쪽 보시면 이 독해력 향상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학생들이 하는 복습 과제죠. 그리고 이제 그 매주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수업한 내용을 정리해주는 정리 자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복습 자료를 이제 선생님 수업 그대로 옮겨가지고 독해 설명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독해 설명서를 바탕으로 본인이 꼼꼼하게 좀 다시 읽어보고 요약 문장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 요약 문장을 쓰도록 한 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요약 문장을 쓴 건 아니었어요.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있는 내용 채우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만 했었는데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왜 요약 문장 쓰는 걸로 바뀌었을까요? 힌트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서술형 때문에 그래요. 서술형 때문에 애들이 문장을 끝까지 완성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주 생판 처음 보는 글을 요약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한테 요약해봐라. 그러면 남학생 어머님이시죠? 우리 친구가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부족해요.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요? 아니,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약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밑줄을 쳐요. 요약해놓으라고 하는데, 밑줄을 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요약하는 그 문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제시어를 줘요. 그 제시어를 바탕으로 문장을 어쨌든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형 강화 훈련을 서술형 강화 훈련을 독해력이랑 좀 이제 병행해서 독해력 향상 훈련이랑 병행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좀 스스로 독해를 좀 해볼 수 있게 낯선 지문을 좀 혼자서 독해를 해볼 수 있게 좀 분석 틀까지 좀 제공해가지고 스스로 한 지문 한 지문, 한 문단 한 문단 꼼꼼하게,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연결해서 보고 대상 화제 어떤 건지 보고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관계, 정보관계 어떻게 되는지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 제공하면서 이제 과제집을 저희가 마련을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입니다.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저 하나만 주세요. 선생님, 에어컨이요? 선생님 좀 해주세요. 여기는 진짜 덥습니다. 여기는 진짜 지금 선생님들 다 웃으시잖아요. 선생님은 막 옆에서 애들 뻘뻘 흘려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약간 딴소리로 제가 갔는데, 에어컨 자리는요, 그 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에어컨 자리 있잖아요. 어머님처럼 가녀린 여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녀린 여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에어컨 잘 안 가는 좀 사각지대 있죠. 그 사각지대에는 남자애들이 지들끼리 살패딩을 부비면서 선생님 더운데요, 끄면 안 돼요. 네,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죠. 네, 알겠죠? 이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문법이랑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법이랑 문학이에요. 문법이랑 문학에서 결국은 이제 내신 점수가 결정이 되는데요. 문법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문법이라는 게 개념의 단계가 있어요. 개념의 단계가 있어서 그 개념의 단계를 쭉 이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을 마련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품사부터 시작할 거예요. 품사부터 시작할 건데, 품사 이거 몇 학년 때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품사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1학년 때 한 거니까 우리는 다 알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구멍이 되게 많이 뚫려 있어요. 그 품사 파트가. 생각보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그리고 이 품사를 모르면 이 뒤에 나오는 의문이든 문장이든 문법 요소든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사부터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품사에서 쪼개진 이 단어를 만드는 품사가 단어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만드는 그 단어를 쪼개는 형태소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문까지 해서 이 학생들이 고등 문법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개념의 구멍을 다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위계별로 천천히 이제 심화해서 반복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학교 내신만 공부하냐? 아닙니다. 품사도 중학교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고등학교 언매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고등학교 언매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까지 연결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거는 단어나 형태소, 의문의 변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그 문법 커리큘럼에 의문의 변동 파트가 4주가 잡혀 있어요. 의문의 변동 파트가 왜 4주가 잡혀 있냐면 이게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그리고 문법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개념은 엔간해선 잘들 파악을 해요. 그리고 문법에서 중요한 게 사실 용례거든요. 기본적인 용례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파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험은 기본적인 용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용례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예외적인 용례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용례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용례와 그 예외적인 용례 사이의 차이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애들한테 개념만 딱 정리해주고 기본적인 용례는 이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에서, 학교 시험에서, 특히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 어떤 예외적인 용례들을 내고 있는지, 출제하고 있는지 다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 완성하고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문제를 가지고 실전 문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똑같습니다. 테스트와 과제집도 이 주변 학교, 인근 학교 출제 경향이랑 연계해서 그 학교들의 기출을 저희가 출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학입니다. 문학은 생각보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작품력도 중요하고요. 확실하게 아는 작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 완성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리적 표현, 영탄법, 서술자의 개입, 이런 것들을 모르면 소설 파트의 첫 문제, 시 파트의 첫 문제 반드시 틀려요.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항상 첫 문제는 표현 문제가 나오거든요. 표현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몰라서 틀리면 진짜 너무 억울하죠.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게 구멍이 또 많이 뚫려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여학생 하나랑 또 이제 코칭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그 개념들이 되게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그럼 너는 이제 이 개념을 하나씩 다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여름방학에 현대문학 수업할 때 너는 그 개념 정리하는 거 진짜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문제집 있으니까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문제집 그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근데 그게 이제 문제집이라기보다는 개념서 같은 건데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봐. 그리고 너가 문제 풀 때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사전 찾아보듯이 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근데 사실 이 개념이라는 게 어휘력이거든요. 결국은 어휘력입니다. 어휘가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친구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어. 너 어휘력이 부족한 거야. 너 어휘가 부족한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책은 좀 많이 봤는데 왜 어휘가 부족할까요? 너 뭐 많이 봤어? 주로 소설이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소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어휘력이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그 책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책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휘력의 확장이 되려면 이제 좀 그걸 상당히 좀 뚫어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문학 수업과 비문학 수업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교재와 복습 자료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 이론과 실전을 탄탄하게 좀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빠져있지만 문학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는 인근학교 기출문제를 낼 거예요. 인근학교 기출문제. 결국 11종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했기 때문에 인근학교 문제들 가지고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비문학은 이게 내신이랑 뭐가 관련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교들 보면 비문학도 출제 많이 하세요. 문학 문법만 있는 게 아니라 비문학도 출제 많이 하시는데 비문학은 어디서 출제하실까요? 교과서도 있지만 또 어디서 나올까요? 또 어디서 나올까요? 어머니 보내셨죠? 네, 맞아요. 수능 특강도 나오고 지금 근데 사실 고1은 수능 특강까지는 못 가고 맞아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를 모의고사 지문을 그냥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제할 거야. 뭐 낼지는 몰라. 이렇게. 뭐 낼지는 몰라. 근데 그 중에 하나 출제할 거야. 그 중에 2개 출제할 거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 나오는 건 맞지만 변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변형 문제.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렇잖아요. 수업을 할 때 비문학 지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주죠. 그리고 그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근데 테스트는 그걸 변형해서 출제할 거예요. 그걸 변형해서 혹은 완전히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문제로 그렇게 출제를 좀 해서 이 학생들의 생각 능력을 좀 기를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진짜 제가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전 훈련. 근데 왜 실전 훈련이 저희의 장점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저희가 팀 티칭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선생님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혹은 2 선생님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팀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소규모로 또 부르고 학생들을 하나하나 좀 손을 볼 수 있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전 문제풀이 훈련을 위해서 실전 강화를 위해서 특강과 도약 클리닉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21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자, 21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특강으로 4개의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테마가 2가지예요. 고등 내신을 위한 특강과 그 다음에 수능 실전을 위한 특강. 이렇게 2개의 테마로 진행이 되고요. 문법은 수업에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법 특강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문법에 대해서 약한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릴 클리닉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고등 내신 특강은요. 고등 문학을 위한 시대별 고전시가 필수 작품, 고전 문학사를 한 큐에 딱 한 번 정리해 줄 수 있는 2시간 반 안에 딱 정리해 줄 수 있는 특강 1회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를 흐름을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문학도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과 관련된 고전 문학사의 흐름과 관련된 수업 하나, 그 다음에 현대시나 현대소설에서 시대적인 배경이 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4.19 모르고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잘 모르고 그리고 5.18 잘 모르고 뭐 혹은 6월 민주항쟁 이런 거 생각보다 잘 몰라요. 물론 요즘 어떤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게 좀 아는 친구들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 흐름을 잘 꿰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그냥 파편화해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큐에 싹 꿰고 난 다음에 그 한 큐에 꿰놓은 거를 이제 앞으로 다른 작품을 공부할 때도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도록 이제 현대시와 함께 현대사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건 전부 다 내신을 위한 거예요. 내신에서는 문학 작품 많이 할수록 유리하거든요. 외부 작품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품의 어떤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작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강화를 위해서 비문학 지문을 사실 수업에서 다루는 지문은 조금 난도 조절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정규 수업에서 하는 지문은 난도 조절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고난도 지문을 학생들이 원해요. 내가 고난도 지문을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를 좀 훈련을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고난도 지문 독해, 특히 과학, 기술, 경제 이쪽 파트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거 강화 특강 진행할 거고 요거 수능 강화를 위한 실전 모의고사 특강은 어머님들 저희 학원 보내주실 거면 꼭 좀 제발 여러 번 요 3회를 최대한 다 채워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친구들 있죠. 2등급에서 1등급가 친구들. 그 친구들 요거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참여했어요. 경험에서 결국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집에서 혼자 풀라고 그러면
집에서 푸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집에서 푸는 거랑 달라요. 집에서 풀면은 시간 안 지킬 가능성 크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풀면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1번부터 20번까지 풀고 무슨 문제집 풀듯이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큰 시간 안에서 좀 긴장감을 갖고 하려면 현장 특강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특강에서 실전 모의고사 특강 진행을 하면은 그 특강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23쪽 보시면요. 23쪽 보시면 그 실전 모의고사 특강의 성적표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성적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 이제 몇 번 받아보셨을 텐데, 이 실전 모의고사 특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 상담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점 보완을 위해서 주말과 주중에 운영하는 도약 클리닉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이 과정까지는 5월까지는 주중 보강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름을 좀 바꿔서 도약 클리닉. 실전 문제풀이 훈련이 주가 될 거예요. 아마 여기에 필요한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요거 필요한 친구들. 요거 필요한 친구들 많을 거고요. 저희도 실제로 많이 부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요도 많고 많이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거 문법 도약을 제가 지금 이제 토요일 하나, 일요일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추후 안내라고 해놓은 게 저희도 이제 시간을 보고 이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추가 운영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문법은 원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고 필요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그 전주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를 같이 할 거예요. 실전 문제풀이를 좀 같이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를 풀고 그 경험을 해야 그게 자기한테 새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해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몸으로 풀었던 건 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풀 수 있도록 문법 도약 클리닉, 그 다음에 나머지 문학, 비문학 도약 클리닉도 주말 중에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이제 과제집 어휘를 학생들한테 워크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혼자서 외우는 게 좀 어려웠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준희 선생님께서 과제집에 나오는 어휘 그리고 한자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요 어휘력을 학생들이 좀 확장할 수 있게 돕는 클리닉을 목요일 5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상황 상시 체크하는 학생 관리, 학부모님들한테 또 학습 태도라든지 성적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상시 상담 전화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 안에 가급적이면 그 미수행 학생에 대해서 숙제가 끝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주 평일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반복 미수행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상담 전화를 실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 1대1 학습 코칭. 1대1 학습 코칭, 요 이야기는 설명의 자료집 2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이기 때문에 팀 티칭을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학원이기 때문에 조교가 아닌 수업 강사가 직접 코칭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 원하는 시간 이야기하시면 학생들이랑 시간 조율해가지고 선생님과 학생과의 시간을 조율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타임 테이블을 좀 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계속, 사실 좀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하면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1대1 학습 코칭은 예비고1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까지 계속 쭉 이어서 이제 학생들 좀 필요한 부분 좀 만져주고, 그다음에 학습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제 체크해주고, 방향 잡아주고, 혼낼 건 좀 혼내고, 칭찬할 건 좀 칭찬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에너지 전달도 좀 되고,
동기부여도 좀 되면서 학생들이 정말로 변하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긴 시간이었죠. 네, 아까 이제 보셨던 김영준 원장님이시고요. 토요일 2시, 일요일 2시, 일요일 6시에 원장직 강반 비문학 수업 담당하십니다. 아,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아들 낳기 전에 저요. 예, 저는 모든 수업 제가 다 들어가요. 원장직 강반과 그리고 그 집중관리반 이 모든 수업 제가 다 들어가고 있고요. 집중관리반에서는 이제 문법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장직 강반에서는 문학과 문법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용수 선생님 고1 팀장님이시고요. 제가 이 학원 처음 왔을 제가 이 학원 온 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15년이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어려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학원 맨 처음에 왔을 때 제 사수셨어요. 제 사수셨던 선생님이신데 제가 선생님 수업을 한 번씩 보는데 진짜 잘해요. 문법 고수예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토요일 2시에 문법 수업 선생님이 진행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소민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 퀸. 학생들이 어려운 서양 철학, 그 다음에 경제학 흐름, 그 다음에 양자역학 제대로 잘 정리해서 볼 수 있게 가장 최적화된 선생님이세요. 제가 이 선생님이 서양 철학 한번 정리하는 거 들었거든요. 수업 제가 가끔씩 선생님들 수업 한 번씩 제가 영탐하듯이 한 번씩 보는데 진짜 엄청납니다. 서양 철학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흐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고 독서 연계 비문학 수업을 이제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영 선생님은 최근에 별명이 생겼어요. 어떤 친구가 이전영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은 신이야 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그래서 별명이 지금 갓전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갓전영 선생님, 네, 저희 그 집중관리반에서 문학 수업 재밌게 진행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준신 선생님 격동의 현대사 특강 진행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제가 이제 항상 그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등단 작가입니다. 등단 작가요. 어느 신문이었죠? 조선. 조선일보. 무슨 어디 그것도 아니고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에 어머님들 놀라지 마세요. 등단은 또 다 이렇게 모여도 등단이잖아요. 당선이에요. 당선이 맞나요? 그 1등이에요, 1등. 시조 부문 1등. 그래서 저희가 시조 수업할 때마다 항상 이 선생님 얘기를 해요. 시조 작가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텐션도 높으시고 열정 있으신 선생님, 이제 우리 현대사 특강이랑 그 다음에 어휘 클리닉 같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커리큘럼에 보면요. 네네. 현대문학하고 똑같다고 하셨는데. 네네. 현대시 한 편이 달라요. 그거 아마 오타일 거예요. 네네. 여승하고 수라 이건 오타예요. 네, 오타예요. 왜냐하면 여승이랑 수라를 둘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여승 수라라는 지문을 둘 다 할 거예요. 두 반에서. 네. 그럼 너무 다른데 이렇게 각각 따로 있어서. 네네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이제 오타입니다.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네. 나중에 이 허리 쭉 펴놓으신 거 보니까. 네. 9월하고 10월에. 네. 현대문학이 있어요. 네, 맞아요. 현대문학 사주, 현대문학 강좌 선수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학교는 이때 중간과 교환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마 내신 수강을 하게 될 텐데. 네네. 이게 타 학원의 커리에서는 구축 편주씩 다루는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여기 들어있기도 하고 사주 선들이 좀 짧아서 네네.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수업이 이제 뒷부분에 그러니까 그 이 오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특강이 있는 거는 부분을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1회고 여기 이전현 선생님 수업을 있기는 한데 네네. 2시간 다니고 이제 작품의 내용이 없어서 네. 이 고전 문학을 그럼 이제 이 시가전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고전 문학이 저희 내신 들어가는데 사주교육도 특강 2시간 반이 끝인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11월, 12월에
11월, 12월에 7주 동안 고전문학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에 필수 현대시조 백선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필수 현대시조 백선이랑 고전소설 수업도 7주 동안, 10주 동안 계속 쭉 진행이 돼요. 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봤을 때 네. 11주 국가선을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때 저희만 중간 기말을 보는지 안 보는 네. 학생도 기말은 일부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을 다 보는데 네네, 맞아요. 고전문학 3주가 중간 기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때 학생들은 이걸 다 영상으로 봤어요. 요게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중간고사를 보는 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요 정규 수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정규 수업을 선택해서 그냥 이제 중간고사는 혼자서 준비를 하고 요거를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둘 다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선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둘 다 개설돼요. 둘 다 개설됩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도 개설이 되고, 이제 9월, 10월은 내신 수업도 개설이 되고, 또 정규 수업도 같이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까 특강 때문에 네네. 특강을 뭐 수능 같은 경우 실전 모의고사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네네. 고전이랑 현대 이게 이 커리큘럼 뒤쪽에는 중국어로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조금 연대는 게 저희가 어쨌든 아까 고난도고 또 실전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커리큘럼 뒤쪽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먼저 듣게 하시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방학이기 때문에 그냥 배치를 하신 건지, 네네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는 그게 뒤쪽으로 가야 겨울방학 쪽에 가야 아이들한테는 더 효과적이잖아요. 다 내용을 배우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이제 비문학 지문을 저희가 필수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지문들, 좀 연계되어 있는 지문들로 저희가 좀 선정을 했는데, 근데 요 지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을 좀 맛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사실 있어요, 여름방학 때. 물론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계로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위계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실전 모의고사 특강을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지문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지문들만 한번 탁 모아서 좀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여름방학만 있어요? 아니면 겨울방학에도 있어요? 겨울방학에도, 네, 있습니다. 겨울방학에도 똑같이 있어요. 아까 그 기관 배치는 테스트로 결정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네. 필요에 따라, 이거는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두 수업 다 사실은 쉬운 수업은 아니에요. 둘 다 쉬운 수업은 아니지만, 일단은 책을 읽고 본인이 들어와서 정리를 같이 하는 거랑, 선생님이랑 함께 정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들어와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또 이제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랑 요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앞에서 잠깐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요 수업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책을 안 읽고 들어와서 그냥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학생이 이전에 좀 독서량이 좀 있다, 독서력이 좀 있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원장님 수업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아마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시긴 할 텐데, 이거는 사실 그 학생의 상황마다 좀 다른 거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끝나고 이제 개별적으로 저랑 이제 상담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관리반은 책을 본인이 읽고 와서 요약을 하는 거고 정리를 하는 거고, 네네. 원장 특강반은 책 안 읽고 그냥 네. 없이 바로 수업을 하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 본인이 배경 지식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책 안 읽은 상태에서 그냥 와가지고 이제 수업, 그러니까 과제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쪽은 이제 책 읽기 과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장직 강반의 비문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그 책에 대한 요약 과제가 없는 대신에 이제 지문에 대한 과제가 조금 더 생기는 거고요. 네. 원장님 반은 책을 네, 책은 읽지는 않습니다. 책을 읽긴 한데 읽진 않는 것인가요? 원장님 반에서? 원장님 반은 아예 독서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독서 연계는 안 되어 있지만, 원장님께서 수업하시는 그 지문의 내용들이 사실상 집중관리반에서 수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장님 수업은 원장님 수업대로 들으시면서 따로 독서를 진행을 하실 거면 그 책들을 읽으시면 돼요. 그 책을 따로 구매하셔서 읽으셔도 무방해요. 그럼 여름방학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름방학 이후에는 9월부터 2월까지는 필독서 연계반은 없어요.
필독서 연계반 없이 비문학 수업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여름방학까지만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저희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돼서. 근데 그 이후에 9월부터 10월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달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좀 학생들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필독서 연계반을 없애고 집중관리반과 원장 직강반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원장님 수업 혹은 조금 더 좀 밀착해서 좀 소규모로 수업하는 것,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직강반은 인원이 얼마나 원장님 직강반이 여기 있는 인원이 다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교실. 이 교실이 다 찹니다. 100명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선생님 반 수업도 굉장히 바글바글한데 그게 꽉 찰 때는 몇 명이에요? 겁나게 바글바글할 때 50명 찹니다. 50명 정도 되죠? 네, 맞아요. 어느 반 보내세요, 어머님? 몇 시 반 보내세요? 토요일 6시 반. 토요일 6시 반이요. 토요일 6시 반은 꽉 차지는 않아요, 거기 그 50명이. 네, 50명이 고 교실에서 한 35명 정도. 그렇게 돼요. 35명에서 40명 정도. 그게 이제 교실 일단 크고요, 거기가. 교실 일단 크고, 그 애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있다 보니까 그게 좀 인원이 좀 많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 인원은 그래요. 그럼 이게 7월부터 1월까지, 네. 2월까지 이 로드맵에서는 중간 내신 기간 휴가가 없으면 쭉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간고사에서는 휴강이 없고요. 왜냐면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중간고사 안 보는 학교들이 요 주변 학교들에는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는 대부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에 3주가 되는 이유가, 요게 한 주를 이제 그 시험 직전에 휴강으로 3주, 10월은 3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휴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지금 거기는 올라온 거 없나요? 보셨나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